자사주는 이제 회사 돈으로 사는 건데. 그렇죠. 그 말고 또 이제 대주주가 그렇죠.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대주주나 이제 내부자, 임원들,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요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내부자들이 사는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공시는 프론티어 영역의 공시예요.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내부자들의 영역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부자들은 어디를 볼까요? 회사에. 긴 미래를 볼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자들은 회사의 내부를 보겠죠. 그렇죠. 회사의 내부를 보면서 이 회사의 긴 시각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프론티어 영역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론티어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보름 뒤에, 네. 한 달 뒤에 나올 수주 공시를 알고 있어서 그냥 주식을 사면 그는 내부자, 미공개 정보 그렇죠, 이용에 그렇죠. 걸려서 이제 네.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1년 뒤에, 네. 2년 뒤에 우리 회사는 좋아질 어떤 거다. 식으로 좋아질 거야를 보고 네. 미리 살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회사가 싸졌다고 판단을 할 때 네. 자기의 개인 돈을 들여서 지분을 늘려서 이 지분 가치 상승을 노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있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내용이 있길래 대체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회사를 샀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스토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찾아내야죠. 근데 그 대부분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얼마 전에 그 뭐 회장님 그 장남께서 자사주는 아니다. 시장에서 뭐 장내 매수를 좀 하셨던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회장님 뭐 개인적인 일이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면 대부분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회사를 좋게 보시나 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결국은 뭘 했냐면 회사 내용을 물어봐야죠. 그렇죠. 네, 산업을 분석해보고 회사 내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샀겠죠. 이 PT 잠깐 이제 보여주시면 아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한 네. 건데 뭐요? 이 조성래 회장님 아세요? 효성그룹이? 효성그룹에 예. 조성래 회장님이 이제 그 효성의 2세 경영인이시고 전 회장님이에요, 사실은. 조현범 회장 아드님한테 이제 회장직을 물려주고 전 그렇죠, 회장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전 회장님이 경영권을 위해서 주식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별로 없죠. 없죠. 없는데 이분이 사신단 말이에요, 효성그룹을. 최근에 보면 이미 경영에서 물러나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회장님이. 그렇죠, 전 회장님이. 예. 그럼 주식을 왜 살까요? 글쎄요. 회사가 정말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샀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사실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의 공시가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네. 올해 초에 나왔었거든요. 네. 2월 정도에.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볼 때만 하더라도 이전에 이제 그 여러 회사를 조성래 회장님 계속 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경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분의 수익률을 계산해 봤어요. 네. 이분이 9월부터 네. 11월까지 효성 TNC를 사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 공시가 나올 때까지 수익률을 보니까 75%가 났어요. 효성첨단소재도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셨는데 예. 수익이 33%가 났고 효성화학은 61%. 효성은 이제 올해 초에 샀는데 아직은 수익이 안 났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 대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 대비 수익이 충분히 나는데 이 조성래 회장님이 전 회장님으로서 지분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지분을 늘렸고 그렇죠. 이 지분을 늘린 걸로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회장님이 자기 회사의 주식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잘 판단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효성그룹도 어쩔 수 없이 뭐 경기 민감주로 그렇죠. 분류할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으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거는 그냥 현금으로 자녀분들한테 증여하고 네. 자녀분들이 그러면 사면은 경영권을 더 이제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네. 저도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왜 직접 하시는지. 하여튼 뭐 재산을 다 각기 따로 관리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약간 이제 뭐 전 회장님, 현 회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약간 세금 관련돼서 네. 상속 증여 그렇죠. 관련된 뭔가 변동도 있을 때 시그널이 또 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공시를 이제 한 2년 좀 넘게 지켜보다 보니까, 단순 증여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증여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성통상도 주증여를 많이 했었고, 아이센스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들이 증여를 회장님이 네. 지금 내 증여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면 예.
주가가 단기에 막 움직이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주가가 빠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증여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팬데믹 당시에도 증여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 그 여기서 한번 취소를 해. 그리고 다시 증여를 해요. 그렇죠. 그럼 더 싼 가격에 증여가 되니까 세금도 아끼고 막 이러려고. 네. 그래서 근데 단순 증여는 별로 그렇게 주가에 호재가 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크게 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은 주긴 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내부자 매수랑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 자체로 엄청난 확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주주들은 이제 증여세를 좀 아끼기 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싸졌을 때 증여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게 그것만으로- 기간이 오래될 수 있어요. 네. 분할해서 증여하니까. 그렇죠. 분할이 꼭 아니라더라도 증여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게 딱 그거네. 그러니까 싸게 증여할 수는 있는데 주주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지금이니 할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 내가 돈을 들여서 네. 하는 것과 내가 있는 걸 주는 건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조금 달라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걸 투자하면 수익을 원하잖아요. 근데 증여는 세금을 덜 내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상속 증여하면 이제 최대 주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임원분들도 자기네 회사 주식, 뭐 우리 사주가 됐건 뭐 스탁옵션 행사한 거 뭐가 됐든 간 이거를 부인이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부인한테 얼마까지더라? 5억. 5억이요? 네. 9억이요?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없죠. 할 수 네. 있다 보니까 주가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또 해놓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것도 뭐 좀 시그널이 되는데 이거 역시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길게 봐야 된다. 네네. 막 어떻게 될지 반등의 몰라요. 신호는 아니다. 네. 물론 이제 DI 동일이 이제 올 초에 증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올랐던 거고 그게 아니면 최근에 뭐 동국제강도 증여가 있었는데 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증여는 그 자체로 막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이건 아니었는데 재밌는 증여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증여가. 재밌는 증여? 네. 어떤 거냐면 네. 임원들이 네. 뭐 4명, 5명, 6명 동시에 증여가 나와요. 아.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증여라고 하는 게 동시에 증여가 나왔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 네네네네. 임원들끼리 논의할 거 아니에요. 네. 야, 이번에 우리 회사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증여되지 않겠어? 네네. 임원들끼리 그래 이번에 같이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쌀 때 같이 하자.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동시에 증여가 나왔다는 그 가능성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우리 회사가 좋아질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미리 증여를 해둬서 세금을 아끼자 논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대주주고 증여를 한 거면 우리 싼 타이밍에 증여 이런 건데 임원들이 논의해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동시에 증여를 해야 되라고 논의했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종종 그런 공시가 나옵니다. 네, 있죠. 임원들이 줄줄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이제 세무사를 소개해 준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세무사가 패키지로 여기 임원분들 5분이나 계시네. 다 같이 지금 증여하시죠. 이럴 때 이제 머리 맞대고 하는. 근데 그런 이제 증여가 2021년에 많이 있었는데 이렌시스, TLB, TNL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단기에 막 40% 50% 이상 수익이 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주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단기에 이렇게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은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단기로 빠르게 면밀하게 봐야 된다. 약간 그 반대의 질문 하나 또 던져볼게요. 약간 근데 공시라고 해서 네, 이게 뭐 다 정답은 아니고 또 주가로 또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많죠. 뭔가 좀 유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예. 네, 일단은 수주 공시에서 함정이 제일 많아요. 수주 공시. 네, 수주 공시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예. 상당히 안 좋은 거긴 한데 예. 잘 알아내요. 미리.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수주 공시 언제 나오나요? 아예 그냥 요즘에는 고객사에 연락을 해서 니네 저기한테 발주 언제 주냐? 입찰 일정이 언제냐? 이것까지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막 선 반영, 킹 네. 반영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세론더 뉴스가 보통 나오죠.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네. 근데 특히나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그래요. 맞아요. 네.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래서 IT 기업들이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를 먼저 봐야 돼요. 주가가 미리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아, 그러니까 수주 공시 나오기 전에 주가가 1-20%막 이렇게 올라 있으면 네, 부담스럽죠. 이거 어디서 샜다. 네. 나보다 더 먼저 추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주의 영향력을 보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던 것들이 얼마만큼 반영됐느냐를 한번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수주를 통해서 이익이 뭐 100억 정도 더해질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붙었다. 그러면 이미 1,000억이 붙었다 그러면 이 수주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반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 레벨과 같이 비교해 봐야 돼요. 수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힘들죠. 맞습니다. 또 요게 이제 업계에서 뭐 경쟁사라든지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사들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그 길목 지키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성공자님도 수주 공시에다가는 막 이렇게 막 비중을 많이는 안 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두진 않아요. 근데 새로운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 2차 전지 쪽에서 갑자기 2차 전지 업체들이 미친 듯이 수주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뭐 나오거나 뭐 그런 흐름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거라서 그런 거를 보려고 하죠. 한 기업 한 기업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뭐 장비나 부품인데 벤더사들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 물량을 나눠서 준다. 그렇죠. 근데 A사는 오늘 공시를 했다. 그럼 B사도 오늘 내일 나오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유추가 되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도 앞단에서부터 A, B, C, D 장비가 필요하면 A사가 공시를 했네. B, C, D도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또 유추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수주 공시만 열심히 또 이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수주 공시로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이제 매일매일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가긴 하지만 수주 공시로 매매 활용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공시 함정은 또 있을까요? 다른 함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단독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증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히 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증여는 또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증여세가 매겨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여 공시가 나오고 2개월은 일부러 주가를 누를 수도 있어요, 또. 네,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런 거 계산도 해요. 뭐 그때 삼성물산이었나? 뭐 그랬던 저 삼성일가도 네. 증여한 지 2달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괜찮겠지 막 이런 심리들. 혹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공시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공시는 내가 기업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하나.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대찌개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소시지 정도 되는 건 맞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업 분석할 때 특히 이제 눈여겨보는 것들 네네.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또. 일단 그 장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업이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이냐, 예. 아니면 하락장이냐, 아니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냐, 하락하는 흐름이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상승장이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겠죠. 그래서 뭐 내부자가 샀는데 이 기업의 상황을 봤더니 실적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네. 그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안정성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보려고 그러면 순연금이라든가 PBR 지표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는데 자사주 매입과 내부자들이 샀어요. 근데 보니까 시가총액 1,000억인데 순연금이 1,100억에 뭐 PBR이 0.2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진짜로 바닥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표의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락바텀으로서 확실하게 지금 사도 되지만 기다림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상승장에서 이 회사의 지금 이 모멘텀, 예를 들어 신규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장 모멘텀이 확실히 나가겠다. 이랬을 때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면은 어제 금요일에 나온 공시인데 JI테크의 공시가 나왔어요. 네. JI 머티리얼즈라고 JV를 설립하는 공시가 나왔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게 반도체 프리커서 쪽 사업을 하거든요. 전구체 쪽. 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1차 벤더인 UP 케미칼인가? 그 회사와 같이 공동 JV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구체 사업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르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살펴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세에 따라서 성장성 위주의 밸류에이션을 더 볼 것이냐, 안정성 위주의 지표를 더 볼 것이냐. 그렇죠. 또 약간 무게의 비중도 달리 둬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오늘 범성공자님을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네.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공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또 공시를 보셔야겠네요. 가서 봐야죠. 또 공시가 또 거의 저녁 한 6시? 네. 까지 계속 또 쏟아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그렇게 보는 거? 근데 뭐 습관이 돼가지고 네.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습관이 되면 네. 그냥 하게 돼요. 네. 하루라도 안 본 날이 있어요? 그럼 평일에? 하루라도 안 본 날이 없죠. 딱 한 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플 때 네, 너무 아파서 그때 열이 나고 하니까 못 보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걸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부지런하네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습관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느낍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바로 또 캐치를 해서 내가 쌓아놨던 다른 지식, 자산과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게 정말로 투자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었던 게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예.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장내 매수해서 네. 이 회사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네.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정말 안 좋고 실적도 정말 안 좋아요. 네. 그런데도 장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자들이. 네. 이상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는 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다물 멀티미디어가 네네. 작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부자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계속 가졌는데 결국은 이제 M&A가 네, 그쵸. 있었죠. 그런 것들을 그냥 재미삼아서 내가 이 회사는 대체 왜 살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있다 그러면 한번 같이 공부해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그 범성공자님이 그 매일매일 또 쓰고 있는 그 공시라든지 이런 거 또 아까우니까 네. 조금 더 저희가 또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스트릿이랑 같이. 네네. 오늘 그 전자공시생 필명 호라고 했다. 필명이 아니고 범성공자 장우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